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충청도 지방에 살던 가난한 박선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양반의 체면이고 뭐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지요. 집에는 불을 뗄 장작도 없어서 한겨울에도 집안에 고드름이 달릴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여기 이 고드름이 안 보이시오? 날이 많이 추워졌구려. 얼른 이불 속에서 몸을 녹이시오. 들어가 봐야 방바닥이 냉골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미안하오. 그럼 내가 안아주리다. 아유 지겨워. 나가서 돈을 벌어오란 말이오. 아니면 장작이라도 구해오던지. 하지만 평생 글 공부만 하던 내가 어떻게 나가서 장작을 구하겠소. 지겨워 정말. 이제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소. 글 공부고 뭐고 당장 먹고 살 살도 없는데 책은 봐서 뭐 하자는 거요? 박선비의 집은 본래 가난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박선비가 과거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가세는 많이 기울었지요.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박선비는 매일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과거 시험에 합격해 꼭 관직에 오른 모습을 부모님의 산소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박선비의 꿈이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박선비의 모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장가를 들어서 처가 생겼으면 당장 끼니를 챙겨야 할 것이 아니오? 내 형편이 이러해서 미안하오. 그러나 글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지 않소. 그깟 글 공부가 뭐라고? 되지도 않을 과거 공부는 때려치우면 되는 것 아니오? 내 그럴 수는 없소. 정녕 그러면 내가 제 너머 숙부님에게 가서 양식을 좀 구워오리다. 아니 제 너머 그 박부자 영감댁 말이시오? 어서 다녀오시오. 어서. 박선비의 아내는 박선비를 닥달하며 거의 내쫓듯 박선비를 대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박선비는 하는 수 없이 낡은 도포를 챙겨 입고 길을 나섰지요. 그럼 내 다녀오리다. 양식이며 땔감을 살 돈을 구하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도 마시오. 박선비는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내의 잔소리에 겨우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그간 하도 여러 번 숙부인 박부자 영감에게 신세를 진 터라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사실 남편이 과거 공부를 한다고 하면 다른 집 아내들은 삭바느질을 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지만 박선비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시집 오기 전부터 넉넉하지 않은 박선비 집안의 형편을 알았으면서도 박선비의 아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했지요. 덕분에 박선비가 과거 공부를 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면서 공부 뒷바라지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숙부님께 또 뭐라고 하고 돈을 빌려야 하나. 박선비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박선비의 처지를 이해하고 돈을 빌려주었던 숙부님도 이제는 싫은 티를 내었기 때문이었지요. 숙부님, 숙부님. 아이고, 서방님 오셨습니까? 주인나리가 출타 중이신데 일을 어쩝니까? 아, 그러신가. 미안하네. 그런데 이 겨울에 어디를 가셨는가? 그거야 저는 모릅니다. 그저 어딜 가셨다가 며칠 있다 오신다 들었습니다. 박선비는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돌아갔다가는 마누라의 잔소리가 쏟아질 테니 숙부님이 안 계시다면 염치 없지만 숙모님에게라도 청을 넣어볼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선비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하인이 박선비를 채근했습니다. 그러면 서방님 얼른 살펴가십시오. 아, 숙모님은 안에 안 계신가? 네, 잠시. 주인마님도 바쁘십니다요. 그럼 나중에 오십시오.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요. 박선비는 쫓겨나듯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박선비가 나오자마자 하인은 문을 덜커덩하고 잠갔지요. 그제야 박선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숙부는 어디 먼 곳을 간 것이 아니라 집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저 자신을 만나기가 싫어서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은 것이었지요. 박선비는 씁쓸한 마음을 속으로 삼키며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습니다. 숙부인 박영감의 집안에는 분명 박영감이 있었습니다. 행랑채 옆 마구간에는 박영감이 타고 다니던 말도 있었고, 문틈으로 보이던 사랑채 밖에는 박영감이 늘 짚고 다니던 지팡이와 다른 손님들의 신발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부유했던 박영감의 집에는 늘 손님들이 북적였고, 박영감은 그런 손님들과 행랑채에 있으면서도 조카인 박선비가 찾아온 것을 알고도 나와 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 핑계를 대어 그냥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다 내가 못난 것을. 하지만 박선비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더 열심히 글 공부를 해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것을, 자신이 좀 더 잘나지 못한 탓만 했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보나마나 아내에게 쫓겨날 텐데. 박선비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도포를 좀 팔려고 하는데. 어서 오시오. 그 도포 말이오. 그렇소. 비록 오래되기는 했지만 아주 좋은 비단으로 만든 것이오. 그렇긴 한데, 에이, 너무 낡았시오. 딴 데 가보시오. 부탁이오. 그래도 당시에는 정말 비싼 것이었소. 이걸 못 팔면 당장 끼니를 굶어야 하오. 알겠소. 하지만 내 5냥밖에 못 쳐주니 그리 아시오. 박선비는 도포를 벗어주고 겨우 5냥을 구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에 하나밖에 없는 외투까지 팔고 나니 찬바람에 살이 에일듯 너무 추웠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뭐라도 가져다 줄 것이 생겨서 박선비는 기뻤지요. 5냥이면 그래도 얼추 겨울은 날 수 있겠다 싶어서 박선비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해 발을 떼었습니다. 그때였지요. 이 고얀 영감을 내 가만히 둘 것 같아. 이 영감을 내 아주 요절을 낼 것이야. 말리는 사람은 함께 유절이 날 테니 그리 아시오. 갑자기 골목 한편이 시끄러웠습니다. 박선비가 쳐다보니 거기에는 불량배 둘이 한 노인을 잡아다 사정없이 매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억센 두 불량배에게 잡혀 속수무책으로 맞고만 있고 덩치 큰 불량배의 위협에 사람들은 차마 말리지 못했지요. 박선비가 보니 이러다가는 사람이 큰일 날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서고 말았지요. 이보시게들, 이게 무슨 짓인가? 거선비 양반, 당신도 봉변당하기 싫으면 그만 돌아가시죠. 어허,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든 노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만두시게. 우리가 왜 이러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괜히 나서지 마시오. 그래,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이유나 말을 하시게. 뭐 이유를 알면 당신이 우리 돈을 물어줄 것이요? 맞아. 이 늙은이가 우리 장사를 망쳐서 우리가 손해가 얼마나 큰 줄 아시오? 박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잘못한 사람은 그 두 불량배가 아니라 노인인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피를 흘리며 차가운 길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되겠어. 아무리 그래도 돈보다 사람이 먼저 아니오. 왜 선비 양반이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 보아하니 이 추운 날씨에 도포자락도 없이 다니는 꼬락서니가 돈 한 푼 없어 보이는데. 그러게 말이야. 거 돈 있는 거 다 내놔 보시오. 박선비는 아차 싶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돈꾸러미를 자신도 모르게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불량배들은 잽싸게 박선비의 돈꾸러미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되오. 그 돈은 내가 겨울을 날 돈이오. 부탁이오. 아니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소? 내 선비님 가르침 잘 알았으니 이건 우리가 잘 가져갑니다.
거돈보다 사람이 먼저니 예수. 다푼이니 이 노인네 데리고 가서 국밥이나 사드슈. 아, 이 노인네가 하는 말 조심하시고. 불량배들은 박선비에게 푼돈을 몇 푼 던져주고는 사라졌습니다.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박선비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졸지에 전 재산을 빼앗긴 박선비는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불량배들에게 맞아 쓰러져 있던 노인이 신음소리를 내었지요. 선비님, 아이고 내 정신을 보게.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박선비는 우선 사람은 살리고 봐야겠다 싶어 그 늙은이를 부축해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푼을 전부 주고 방 하나를 빌려 뜨끈하게 불을 지피고 국밥도 청해서 노인에게 떠먹이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지요. 이보시게. 노인 양반, 눈을 좀 떠보시게. 어서 이거라도 먹어야 기운이 나지. 고맙소. 고맙소, 선비 양반. 노인은 허겁지겁 밥을 먹더니 그대로 쓰러져 죽은 듯이 잠에 들었습니다. 박선비도 오랜만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다 먹고 창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를 어쩔꼬.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좋을꼬. 박선비는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도 꿈이 가득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박선비는 동네에서 신동으로 통했고 사람들은 그가 곧 과거에 급제하여 마을을 빛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박초신의 아들은 진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아무렴, 저렇게 인물도 잘났지. 글 공부도 잘하지. 동네 훈장이 저렇게 영특한 아이는 태어나 처음이라고 그랬다지. 박초신의 가문이 가난해서 그렇지 예부터 학식이 높았어. 아니야. 재산이 꽤 있었는데 박초 씨가 형에게 전부 주고 자기는 글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한 거야. 사실은 박초 씨도 재산을 받았어야지. 사실은 그랬습니다. 박초 씨는 박선비의 아버지였지요. 원래 부자였던 박선비네 집안은 박선비의 아버지와 제 너머에 사는 박영감 형제가 있었는데 박선비의 아버지 박초 씨는 본래 욕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의 아버지 박초 씨의 형인 박영감은 욕심이 많았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재산을 전부 탐내어 가져가고 박초 씨에게는 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선비의 아버지가 초시를 통과하고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글 공부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박선비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자 이제는 박선비를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박선비는 어느덧 휘영청 떠오른 달빛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못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박선비도 오래 추위에 떨어서인지 그만 까무룩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창밖이 환하게 밝아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 따뜻한 이불 속이 좋았던 선비는 눈을 감은 채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모가 깨울 때까지 누워 있다가 일어나야겠구나. 집에 가봐야 아내가 화를 낼 테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일어나셨소? 박선비는 얼굴에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노인이 자던 목침으로 박선비의 콧잔등을 세게 내리친 것이죠. 곧바로 콧잔등이 팅팅 부어오르더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박선비에게 찾아왔지요. 박선비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소? 은혜를 어떻게 이런 원수로 갚냔 말이오. 네, 살다 선비님처럼 처복이 없는 사람은 처음 봤소이다. 뭐요? 저는 관상을 보면서 먹고 사는 사람입지요. 그래서 어제 그 봉변을 당한 것입죠.
관상이라니? 그럼 어제 그 불량배들에게 나쁜 관상을 말해주고 맞을 뻔한 것이오. 그건 아닙니다요. 어제 그 불량배들과 거래를 하려던 상인에게 관상이 좋지 않으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다가 보복을 하러 찾아온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왜 자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것이오? 저를 구해주신 선비님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리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미리 이야기를 해도 허락해 주실 것 같지 않아 관상을 좀 고쳤습니다. 관상을 고치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선비님은 마음씨도 고우시고 학식도 높고 명예운의 관운도 있으십니다요. 다만 초년운이 약하신데 무엇보다 처복이 없다 못해 아군이 끼어서 이 모든 걸 막고 있습니다요. 아니, 그럴 수가. 이 약한 처복이 모든 기운을 막고 있으니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요. 혹시 혼인을 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되고 하시지는 않았습니까요? 그걸 자네가 어찌 아는가? 혼인을 하고 나서 오히려 글 공부도 안 되고 집안 살림은 더욱 기울고 정신이 사나워 공부에 집중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요. 맞네. 내 사실 그랬네. 선비님은 고요한 물결과도 같은 사주이신데 이 물길은 막힘없이 잘 흘러야만 일이 풀립니다요. 초년 운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운을 물려받았는데 하필 그것이 처로 인해 막혀서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뚫어드린 것이지요. 박선비는 부어올라 얼얼한 콧잔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 이런다고 내 팔자가 달라지겠는가? 걱정 마십시오. 관상이란 본래 외형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을 살펴 그 마음과 기운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운에 비해 그릇이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릇에 비해 기운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럼 나는 기운에 비해 그릇이 부족하단 말인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조금 떨어져 나갔으니 그것을 제가 메꿔드린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비님의 마음입니다. 거참, 신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 내 믿어보겠네. 거기가 부었다 가라앉으면서 콧잔등이 위로 솟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비님의 마음이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살펴보시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렇습니다. 보아하니 아직 과거 시험을 치르지 못하신 것 같은데 내년 봄에 관운이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비가 없으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고마운 일이 정말인가? 다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고 결정하셔서 사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기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박선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해준 노인과 헤어져 집으로 향했지요. 노인은 아랫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을 알려준 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박선비에게 신신당부를 했지요. 박선비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큰 결심을 한 상황이었지요. 해가 휘영청 떠올랐지만 박선비의 아내는 아직도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에는 군부를 뗀 것인지 온기가 돌았지요. 박선비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부엌에는 밥을 지어 먹은 흔적과 방에 군부를 따뜻하게 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으니 혼자 밥을 해먹고 집에 불을 지폈구나. 그랬습니다. 박선비의 아내는 양식과 장작을 숨겨두고 있다가 박선비가 집을 나가자마자 혼자 불을 떼어 밥을 지어 먹고 뜨끈한 방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선비가 늘 숙부의 집에 가면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묵고 오기 때문에 박선비가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것이죠. 박선비는 혼자 탄식했습니다. 늘 내 탓을 했건만 결국은 내 꼴이 일이 되는구나. 박선비는 조용히 자신의 아내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박선비의 아내는 대낮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지요. 아이고 잘 잤다. 에그머니나 아니 언제 오셨수? 아까 왔소. 잘 잤소. 네. 밤새 서방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다. 새벽에 잠이 들어서 일이 늦게 깼네요. 식량도 장작도 없다더니 어제는 왜 불이 들었소? 아, 하도 추워서 옆집에서 장작 좀 구웠어요. 그러고 보니 왜 빈손이요? 숙부님께 돈은 좀 구워 왔어? 숙부님이 집에 안 계셨소. 그래서 말씀드리지 못했소. 뭐요? 아니 집에 안 계시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오면 어쩝니까? 내가 진짜 못 살아. 나랑 못 살면 어찌할 것이오. 그래도 우리는 백년해로를 약속한 사이 아니오. 백년해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나는 집을 나가겠소. 박선비는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 마구 악다구니를 질러대는 아내는 박선비가 지난밤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퉁퉁 부은 얼굴이 왜 그런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그저 숙부에게 돈을 빌려오지 못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심이시오? 이제 더 이상 나와 살지 않고 집을 나가겠다는 말이오? 왜?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보이시오?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소. 알겠소. 그럼 내 이혼증을 써주리다. 박선비는 그 자리에서 먹을 갈아 이혼증을 써서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지요. 박선비가 거기에 이름을 적자 아내도 옳다쿠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니 앞으로는 아는 척도 하지 마시오. 알겠소.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는데 호강을 시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알면 됐어. 뭐 동네 수재라기에 금방 과거 급제에 출세할 줄 알았더니 이런 가난뱅이일 줄 누가 알았겠어. 난 이만 가보겠소. 박선비의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그나마 있던 약간의 세간도 전부 챙겨서 가지고 떠났지요. 박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이미 옆마을 최부자와 눈이 맞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했습니다. 저 박선비의 아내가 옆마을을 드나든다는 사실을 박선비는 아나? 모르겠지. 알고서야 저런 구박을 당하고 살 수야 있나. 그럴 리가. 아니, 지나가는 똥개도 다 아는 사실을 저 사람만 모른단 말인가. 내내 방 안에서 글만 읽고 사는데 어찌 알겠나. 참 딱하구먼. 그것도 모르고 저리 인자한 표정으로 아내 말이라면 다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마 그나마 있던 집안 재산도 전부 빼돌려 팔아먹는 것도 모를 걸세. 설마 알고서도 모른 척하는 건가? 최진사는 박선비보다 20살은 많은 노인네였지만 돈은 많았지요. 사실 박선비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집안일을 팽개치고 자주 집을 비우고 다닌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 이후로 집안 살림이 자꾸 줄어드는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간 박선비는 그것을 전부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모른 척 해왔습니다. 박선비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자신이 구해준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악운을 없애고 악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악운을 없애고 악연을 정리해. 선비님의 단점은 사람이 너무 인자해 끊어내야 할 것과 정리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겠지요. 내 주변에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그리고 악연과 악운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것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에게 있는 나쁜 것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으로 바꾸십시오. 박선비는 그나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인 초가집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지요. 낡은 두루마기를 걸친 박선비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힌 산소를 찾아가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자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꼭 과거의 급제에 돌아오겠습니다. 박선비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길을 떠나자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초가집도 다 팔고 어디를 간다는 거야? 이제 이 동네에 살기도 민망하니 도망을 가는 모양이지. 한양으로 가서 과거 시험을 본다는데? 과거가 언제 열릴 줄 알고 간다는 거야. 참 무모하기도 하지. 가다가 얼어 죽겠네 그려. 그것도 그렇네. 저 양반이 과거 급제하는 것보다 우리 집 강아지가 말하는 걸 기다리는 게 더 빠르겠어.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박선비는 묵묵히 길을 지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슴 속에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향한 열망만이 타올랐지요. 박선비는 쉼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여비를 아끼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간 주막에 들려 잠시 쉬어갈 때도 밤에는 달빛을 벗삼아 책을 꺼내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길을 착각한 박선비는 밤이 늦도록 주막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일이다. 이러다가는 산속에서 얼어 죽거나 짐승들의 밥이 되겠구나. 그때였습니다. 거짓말처럼 박선비의 눈앞에 집 한 채가 나타났지요. 박선비는 황급히 그 집을 향해 다가가 대문을 흔들었습니다. 거기 누구 안 계시오? 아무도 없어. 이 밤에 누구시오? 죄송하오. 제가 길을 잃어서 그런데 부디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초가집에서 나온 사람은 인상이 험악한 산꾼이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열어 박선비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초라하기는 하지만 일단 하룻밤 묵어 가시오. 정말 고맙소.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초가집은 다 쓰러져 갈 것 같았지만 방 안에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박선비는 살 것 같았지요. 그때 한 여인이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나물 반찬이 차려져 있었지요. 박선비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들었다가 여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산속에 사는 여인이라 보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고맙소. 차린 것이 부족하지만 시장기는 면할 것입니다. 내 처요. 이 산 속에 우리 단둘만 살고 있소이다.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박선비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거칠고 반찬도 소박했지만 이 정도도 박선비에게는 감지덕지였지요. 그렇게 밥을 먹는 박선비의 모습을 보던 산꾼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쉬어 가시오.
어딜 가시오? 이 밤에? 나는 산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오. 밤에 나가 짐승을 잡아와야 하오. 서방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산꾼은 이 말만 남기고 마당으로 나가 신을 신더니 망태기를 들고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산꾼을 배웅하고 방으로 들어와 상을 치웠지요. 갑자기 깊은 밤에 여인과 단 둘이 남게 된 박선비는 어색해졌습니다. 여인이 상을 치우고 방을 드나들며 이부자리를 펴줄 때마다 그 아찔할 정도의 아름다운 자태의 박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지요. 그럼 얼른 주무시지요. 저는 여기서 자겠습니다. 아니, 한 방에서 잔단 말이오? 네, 여기는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푹 주무시지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여기서 자도 괜찮습니까? 밖은 너무 추워서 지금 나가시면 얼어 죽거나 호랑이에게 물려갑니다. 그러니 얼른 주무세요. 제 서방님은 아침이 되어야 들어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훌을 벗더니 하얀 속적오리와 속적삼 바람으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박선비의 이불과는 고작 한 뼘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지요. 박선비도 헛기침을 하면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올 리 없었지요. 사방은 고요하고 방 안으로는 은은한 달빛만이 흘러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인이 풍기는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박선비는 서서히 자신이 그 향기에 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지요. 선비님, 네, 말씀하시지요. 저 좀 안아주세요. 날이 너무 춥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박선비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인이 슬그머니 다가와 박선비의 품에 와 안겼습니다. 훅 끼치는 여인의 향기와 보드라운 살결에 박선비는 그만 아찔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아야, 여인이 갑자기 안겨와 버둥대던 박선비는 그만 방바닥에 콧잔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장터에서 구해준 노인에게 맞았다. 겨우 가라앉았던 콧잔등을 다시 바닥에 찍고 나자 박선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박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인은 당황했지요.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엄연히 지아비가 있는 몸 아닙니까? 나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요. 도리에 어긋나는 짓은 할 수 없소. 박선비는 다시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오늘 밤 베푸신 온정은 내 감사히 받겠소. 그러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이불위로 일어나 앉더니 말을 이었지요. 밖은 춥고 들짐승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필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박선비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선비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의 꿈인 과거 시험을 보고 관직에 나아가 부모님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이런 하룻밤으로 망쳐버릴 수는 없었지요. 괜찮소. 이런 짓을 벌이느니 차라리 내 죽고 말겠소. 진짜인가 보네. 그럼 어디 나가보시오. 박선비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당황한 박선비가 문고리를 붙잡고 용을 쓰자 여인은 깔깔 웃었습니다. 내 당신 같은 선비는 100년 만에 처음이오. 뭐라고? 100년이라니? 걱정 마시오. 내 오늘 밤 살려줄 테니 그 집념과 용기가 가상하구려. 아니 그렇습니까? 서방님? 박선비는 순간 놀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구석 어둠 속에서 갑자기 여인의 남편 산꾼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었지요. 과연 그렇군. 재미있는 놀거리가 생길 줄 알았더니 실망이로군.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저 선비가 마음에 듭니다.
저를 보며 눈을 부릅뜨는 걸 보셨습니까? 보았소. 과거 시험을 보면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겠소. 그러니 기특하게 생각해 주시오. 여인은 갑자기 산꾼에게 안기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여인을 안는 산꾼의 손은 무지막지하게 크고 거칠어 보였지요. 박선비는 더더욱 놀라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이복의 선비 양반, 검은 대문으로 가서 기둥 아래 지네를 밟아 죽이시게. 예, 그게 무슨... 내 말대로 해. 검은 대문으로 가서 기둥 아래에 끓는 기름을 부으면 된다네. 그 말을 마치고 산꾼은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벼락을 치는 것 같아 박선비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잠시 후 따뜻한 햇살에 박선비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기절할 듯 놀랐지요. 그는 다 허물어져가는 낡은 사당 안 잠긴 문고리를 붙잡은 채 기절해 있다 깨어난 것입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당 안에는 험상궂은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을 기리는 두 장승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간밤에 자신에게 장난을 친 부부가 그 두 장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떠났지요. 박선비는 무사히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막 하나를 골라 줄인 배를 채웠지요. 그리고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주모, 여기에 검은 대문집이 있어. 검은 대문이요? 그런 집은 없습니다요. 누가 대문을 검게 칠한답니까요? 아, 그렇소. 그럼 혹시 지네가 있거나 그런 집이 있어. 아니 멀리서 온 양반이 무슨 헛소문을 들었나? 자꾸 해괴한 소리를 한답니까? 아, 미안하오. 안 그래도 지금 오정승 댁에 초상이 나서 분위기가 흉흉한데. 초상이라니 오정승이라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 아니오? 누가 아니라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그 집 식솔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 있답니다. 지금은 그 집 외동딸도 알아누워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무슨 병이라도 돌고 있어. 그걸 모르니 난리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돌림병인 줄 알고 전부 긴장했는데 그 집 식구들 외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한 달 내내 2, 3일에 하루꼴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판이요. 아니 그런 일이. 지금 그 집 주변으로 얼씬거리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하인들이 죽어나가더니 마님도 돌아가시고 지금은 그 집 외동딸도 사경을 헤매고 있대요. 아, 병세를 보러 갔던 의원마저 집에서 나오던 길에 죽어버렸으니 누가 가겠소? 지금은 하인도 전부 도망가고 오대감과 아픈 딸들만 그 큰 집에 남았다고 그럽디다. 박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대감. 나라에서 제일 가는 정승인 오대감의 성인 오씨는 검은색을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박선비는 당장 오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박선비가 그 집 앞으로 가 사람을 불렀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주모의 말대로 고래등 같은 집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용기를 내어 집으로 들어가 안채 앞에서 큰 소리로 고했지요. 대감나리, 오대감나리. 대체 누구시오? 오대감은 힘없이 방에서 나오다 마당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선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누구인지는 모르나 내 사정이 있어 당분간 계금받지 않소. 얼른 집을 나가시오. 대감, 제가 따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엌이 어디입니까? 오대감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가 하나밖에 없는 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지요. 지금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만 하는 것이 오대감의 심정이었습니다. 박선비는 가마솥에 불을 떼고 기름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팔팔 끓인 기름을 한 바가지 퍼서는 집안의 모든 기둥 아래에 끓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대감은 그런 박선비의 행동을 바라고 보만 있었습니다. 그간 온갖 의원이며 약사들이 오대감 집안의 병을 해결하겠다고 왔지만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중 한 의원은 오히려 피를 토하며 죽기까지 했지요. 그 사이에도 오대감의 식솔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처음 보는 거짓골을 한 선비가 이상한 짓을 한다 한들 오대감으로서는 말릴 생각도 말릴 힘도 없었습니다. 저러다 소용이 없으면 대충 노잣돈이나 줘서 보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지요. 박선비가 펄펄 끓는 기름을 기둥마다 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박선비가 진지한 표정으로 펄펄 끓는 기름을 본 채 기둥에 붓는 것을 본 오대감이 입을 열었지요. 이보시게 선비 양반, 그만하시오. 내 노잣돈은 챙겨줄 테니 자네도 얼른 이 집을 나가는 게 좋을 걸세. 마지막입니다. 분명 여기 있을 것입니다. 박선비는 이렇게 외치며 펄펄 끓는 기름을 쏟았습니다. 그때였지요. 귀를 찢는 듯한 비명 소리가 들리며 기둥 아래가 들썩하더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큰 진해 한 마리가 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땅에서 빠져나온 진해는 몸 길이가 사람만 했습니다. 박선비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기름을 몽땅 가져와 진해에게 뿌렸습니다. 진해는 다시 한번 몸부림을 치며 끔찍한 비명을 지르더니 쓰러졌습니다. 박선비는 진해에게 달려가 힘껏 그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 요물 당장 사라지거라. 박선비가 발로 밟자 진해는 마지막 몸부림을 치더니 꼬리로 박선비의 얼굴을 퍽 때렸습니다. 박선비는 진해의 꼬리에 얼굴을 맞고 쓰러졌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진해의 얼굴을 다시 한번 힘차게 밟았지요. 진해는 노란 도객을 뿜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진해의 숨이 끊어지자 곧바로 방 안에 누워있던 오정승 외동딸의 창백한 얼굴에 발그레한 핏기가 돌더니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오정승 역시 힘이 없던 몸에 힘이 들어가고 무겁던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고맙네, 고마워. 자네가 내 은인일세.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아닐세. 나와 내 딸 아이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야. 그 진해는 천년 묵은 진해로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으며 사는 요물이었습니다. 그간 몰래 산에 숨어 살다 천년을 채우고 요물이 되기 위해 나라에서 가장 큰 정승의 집으로 몰래 내려와 사람들의 정기를 빨아먹고 그 집을 차지하기 위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박선비는 진해의 꼬리의 얼굴을, 그것도 콧잔등을 심하게 맞아온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진해가 죽으며 내뿜은 독이 튀어 며칠을 앓기도 했지요. 오정승은 박선비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글공부를 지원하는 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정승의 배려로 오정승의 집에서 치료를 하고 일어나 글공부를 하던 박선비는 어느 날 세수를 하기 위해 물 위로 얼굴을 숙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 콧잔등이 위로 솟아올라 아예 꺼지지도 않는구나. 그랬습니다. 자꾸 상처를 입었던 콧잔등이 이제는 붓기가 다 빠져도 꺼지지 않고 오뚝하게 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도 수려했던 박선비의 외모는 날렵해진 콧잔등 덕분에 더욱더 수려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봄, 나라에서는 오정승이 요물을 해치운 공을 세운 기념으로 과거가 열렸습니다. 물론 그 과거의 주인공은 바로 박선비였지요. 과거를 보러 가는 날 아침 오정승의 딸은 박선비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제가 선비님의 장원을 기원하며 직접 수놓은 것입니다. 꼭 장원을 하십시오. 낭자, 고맙습니다. 잘 보고 오겠습니다. 무엇이 걱정인가? 자네의 공을 기리는 과거 시험 아닌가? 거기에 평소 자네의 학식이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네. 과찬이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걱정 말게. 내 자네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도 내 딸아이와 혼인을 시킬 생각이니. 예, 저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낭자를. 그럼 어쩌나.
우리 딸아이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니 자네 아니면 시집을 안 간다고 밤마다 조르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네. 아버님, 그만 놀리셔요. 박선비는 무사히 과거를 보고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사화를 달고 당당히 오정승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곳에서 그는 오정승의 딸과 혼인을 하여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나라에서는 박선비가 살았던 고을로 박선비를 내려보냈지요. 새로운 관찰사로 박선비가 왔다는 말에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그 박선비가 이렇게 출세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말이야. 저것 좀 보세. 아이고 정말 인물이 훤칠하시기도 하지. 박선비님, 아니, 새로운 부사 나으리가 이제 이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시겠지.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관찰사의 행렬을 구경하는 사람들, 틈으로 뛰어들어 행렬을 막는 이가 있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이제야 돌아오셨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박선비가 예전 가난한 선비로 있었을 때 박선비를 버리고 옆마을 최부자에게 도망을 갔던 박선비의 예전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는 박선비가 관찰사가 되어 출세를 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버선발로 달려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박선비를 불렀지요. 접니다, 서방님. 서방님의 아내여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대는 내가 싫다고 옆마을 부자에게 도망을 가지 않았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서방님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실 동안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서방님 안 사람은 접니다. 그럼 이 증표는 무엇이오? 박선비는 그의 앞길을 막아선 예전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박선비와 아내가 혼인을 끝내고 갈라선다는 내용과 함께 예전 아내의 이름도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증표가 명확하니 물러서시오. 한 번만 더 얼씬하면 그때는 지엄하게 다스릴 것이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서방님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오. 몸도 힘든데 나오지 마시오. 어서 가십시다. 박선비와 오정승의 딸은 망연자실하여 눈물을 흘리는 박선비의 예전 아내를 길에 버려두고 관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박선비의 예전 아내를 비웃으며 침을 뱉었지요. 박선비는 그 이후로 관직을 두루 거치며 백성들의 자자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정승의 딸과의 사이에서 5 남매를 낳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흔히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운명이고 잘 안 되는 것도 팔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나 자신의 의지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내는 마음이 아닐까요? 박선비는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처음에는 자신의 운명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 여겼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갔지요. 그렇기에 결국 안 좋은 운명과 팔자를 고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팔자는 십자에서 2개가 빠져 팔자라고 합니다. 그 2개는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2개를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 팔자가 바뀌기도 하는 것이니 운명은 정해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흘러가며 나와 함께 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늘 개척하고 좋게 바꾸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만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